충성. 아빠, 이 생선 냄새는 아무러중도 않아요. 이제는 향수처럼 느껴져요. 여러분은 자식의 깨끗한 군복에 자신의 비린내가 묻을까봐 뒷걸음질 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새로 문을 연 가게로 늠름한 구두 굽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얀 정복을 입은 딸과 전투복을 갖춰 입은 아들이 제 앞에 섰지요. 두 아이는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생선 피가 묻은 장화를 신은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 멈칫했지요. 그때 아들이 제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빠, 왜 피하세요? 이 생선 비린내가 우리를 키운 향기인걸요. 아들은 월급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빠, 이 돈으로 제발 무릎 수술부터 하세요.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비린내 나는 앞치마와 눈부신 군복이 하나가 된 그 순간 지난 20년의 고통은 훈장이 되어 끝나고 있었습니다. 전체 사연을 다 들으신 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감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챕터 1 비린내 속에 묻어둔 아버지의 이름. 뉴욕의 화려한 불빛 아래 가장 먼저 저를 맞이한 건 자유의 여신상이 아니라 지독한 생선 비린내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족을 위해 내 자존심쯤은 저 먼 바다에 던져버려야 했던 그 서글픈 첫 새벽의 냄새를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거창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그저 숟가락 몇 개 들고 태평양을 건넜던 한 남자가 어떻게 차가운 뉴욕 땅에서 무릎으로 기어가며 가족을 지켜냈는지에 대한 기록이지요. 한국에서의 저는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젊어서는 안 해본 일이 없었지요. 새벽에는 버스 운전대를 잡고 서울 시내를 누볐고 틈틈이 얼음 조각을 하며 차가운 얼음 속에 꽃을 심기도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가정 방문 교사까지 하며 두 아이를 건실하게 키우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그해 겨울,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뜨거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내 아이들에게는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 그 생각 하나로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내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JFK 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찬 바람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수중에 든 돈은 얼마 없었고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이민자의 삶이 시작되었지요. 그렇게 처음 들어간 곳이 브루클린의 어느 허름한 생선 가게였습니다. 어이 한씨, 거기 광어박스 좀 저쪽으로 옮겨. 얼음 녹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주인의 호통 소리에 저는 얼른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기술자 소리도 듣고 대접받으며 살았는데 이곳에선 이름도 없이 그저 한씨로 불렸습니다. 하루 종일 생선을 만지다 보면 손등은 텄고 비린내는 살갗을 뚫고 뼈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지요. 퇴근길 지하철에 앉으면 옆자리 사람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 몸에서 나는 그 냄새 때문이었겠지요.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지요? 얼른 씻고 나와요. 따뜻한 국 끓여놨어요. 아내 해숙은 제 옷에서 나는 비린내를 단 한 번도 인상 찌푸리며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냄새가 우리 가족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며 제 거친 손을 말없이 잡아주곤 했지요. 그렇게 4개월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생선가게 일만으로는 아이들의 학비와 월세를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저는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다는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곳이 남의 집을 고쳐주는 집수리 업체와 새벽 식자재 배송 회사였습니다. 잠은 사치였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배송회사로 출근해 커다란 트럭에 식자재를 실었습니다. 맨해튼의 미로 같은 길들을 헤매며 식당마다 밀가루와 설탕 포대를 날랐지요. 영어가 안 되니 주차 금지 구역인지도 모르고 차를 세웠다가 딱지를 끊기 일쑤였습니다. I'm sorry, I'm sorry. 경찰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져 왔지만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 수 있다는 사장의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생명줄과도 같았으니까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위험하고 힘든 일은 다 제 차지였습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며 제 무릎에서는 조금씩 비명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눈비가 섞여 내려 길바닥이 얼음판 같았지요. 플러싱의 어느 유명한 빵집에 밀가루를 배송해야 했습니다. 시간은 촉박했고 마음은 급했습니다. 원래는 한 번에 3개 이상 실으면 안 되는 핸드카트에 저는 욕심을 부려 밀가루 5포대를 쌓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덜 왔다 갔다 하고 싶었거든요. 시간에 쫓겼으니까요. 여보, 오늘 조심해요. 길이 너무 미끄럽대. 아침에 나설 때 아내가 했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지만 저는 무거운 카트를 끌고 좁고 어두운 지하 계단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트의 중심이 무너지면서 제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얀 밀가루 포대들이 제 몸 위로 쏟아졌고 저는 그대로 계단 끝까지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지하실 바닥은 온통 하얀 가루로 가득했고 제 오른쪽 무릎에서는 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신음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지만 저는 얼른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포대부터 확인해 봅니다. 포대가 찢어지면 소통이 잘 안 되는 이곳에서 문제가 더 커지게 될까봐 겁이 났던 것이지요. 저는 부서진 카트를 붙잡고 무릎을 한참 동안 부여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지하실 바닥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런 대접은 안 받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중학교 교복을 입고 웃던 딸아이와 듬직하게 커가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하얀 밀가루를 털어내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남은 배송 물량을 다 채우고 나서야 트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일을 나갔습니다. 병원요? 이민자에게 병원비는 월세만큼이나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파스 몇 장으로 통증을 누르며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다리가 버텨주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 분들은 그런 저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장이 이 정도는 버텨야지요. 제 입술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를 댐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평소 저를 눈여겨보시던 한 집사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작지만 알찬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지요. 집사님은 제 거친 손과 절뚝이는 다리를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집사님, 내 가게를 한번 맡아보지 않겠나?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제게 가게를 맡기겠다니요. 하지만 집사님의 제안 뒤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조건과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지요.
여러분, 인생은 참 묘합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빛이 비치기도 하지만 그 빛을 잡으려 할 때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도 하니까요. 제가 그 생선 가게를 맡기로 결심했을 때 제 앞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은 그 가혹한 운명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챕터 2 새벽의 비린내는 눈물보다 짰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00파운드짜리 생선 박스일까요? 아니면 밤새 내린 눅눅한 뉴욕의 습기일까요? 제가 겪어보니 가장 무거운 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장의 빈 손바닥이더군요. 그 빈손을 채우기 위해 시작된 저의 진짜 이민 생활, 그 치열했던 생존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그날 김 집사님이 제게 내민 손은 말 그대로 동아줄이었습니다. 돈은 벌어서 천천히 갚게. 한 집사 성실한 거야. 내가 다 아니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덜컥 허름한 생선가게 하나를 맡게 되었습니다. 권리금은커녕 미천 한 푼 없던 제게 그것은 기적이었지만 동시에 거대한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 시작한 장사, 실패는 곧 죽음과도 같았으니까요. 제 하루는 남들이 깊은 단잠에 빠진 새벽 2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면 털털거리는 엔진 소리가 적막한 플러싱 주택가를 깨웠지요. 목적지는 브롱크스에 있는 헌츠포인트 수산시장. 그곳은 전쟁터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온 온갖 생선과 그보다 더 거친 상인들이 뒤섞여 고함을 지르는 곳이었지요. 헤이, 미스터 한. 오늘은 뭐가 필요해? 빨리 결정해. 뒤에 사람 밀렸잖아. 덩치 큰 백인 상인이 제 서툰 영어를 비웃으며 재촉합니다. 저는 당황해서 땀을 흘리며 손가락으로 생선을 가리켰습니다. This one, and this one. 되지도 않는 영어로 흥정을 하려니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만 같았지요. 그들은 제 서툰 발음을 흉내내며 낄낄거렸고 저는 그저 못 알아들은 척 허허 웃으며 무거운 생선 박스를 트럭에 실었습니다. 박스를 하나씩 올릴 때마다 지하실 계단에서 다쳤던 무릎이 찌릿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트럭 가득 생선을 싣고 다시 1시간 반을 달려 가게로 돌아오는 길 쏟아지는 졸음을 쫓기 위해 제 허벅지를 꼬집고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사고 나면 끝이다. 우리 가족 다 길바닥에 나앉는다. 핸들을 잡은 손에 핏줄이 돋을 정도로 힘을 주며 저는 그렇게 새벽 안개를 헤치고 달렸습니다. 가게로 향하는 트럭에는 새벽잠을 깨운 아내가 늘 함께했습니다. 체격도 작고 여리기만 한 아내였는데 아내는 참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제가 떼어온 생선을 함께 정리하고 손님들이 들어오면 누구보다 싹싹하게 인사를 건넸지요. 하지만 뉴욕의 손님들은 그리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봐, 이거 싱싱한 거 맞아?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한 백인 여성이 생선을 툭툭 건드리며 코를 찌푸렸습니다. 아내는 서툰 영어로 열심히 설명했지요. Oh no. This is very fresh. Today morning. 하지만 그 여성은 자기 친구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내 말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저는 뒤에서 생선뼈를 치다가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영어는 못해도 느낌으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요. 당장이라도 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제 입에선 영어 대신 헛기침만 나왔습니다. 그때 아내를 보았습니다. 아내는 분명 그 말을 알아들었을 텐데도 여전히 웃는 얼굴로 생선을 비닐에 담고 있었습니다. 땡큐. Have a nice day. 손님이 나가고 난 뒤
저는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저 여자가 하는 말 다 들었잖아. 왜 바보처럼 웃기만 해? 아내는 물기 젖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서 화낸다고 저 사람들이 우릴 존경해 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웃으면서 맛있는 생선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죠.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끝내 흘리지는 않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트럭에서 내리지 못한 남은 박스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수십 개의 무거운 박스를 내리고 정리하며 손님들이 주문한 생선을 손질하다 보면 어느새 손가락 마디마디가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저려왔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오후가 되면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던 아이들에게 생선 비린내 나는 아빠의 가게는 부끄러운 장소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친구들이 지나가다 볼까봐 숨을 법도 한데 우리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앞치마를 두르고 물에 젖은 장갑을 끼고 달려들었습니다. 딸, 공부 안 해도 돼? 아빠가 할게. 들어가서 숙제해. 아빠, 나 이제 생선 손질 좀 할 줄 알아요. 어제 동생한테 좀 배웠어요. 한번 보실래요? 잘하지요? 아이들의 씩씩한 목소리가 가게 안을 채울 때면 지독했던 생선 비린내가 잠시나마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난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깊고 끈질겼습니다. 가게 운영비와 김 집사님께 갚아야 할 돈,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할 돈까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기분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도 까칠하기로 유명했던 중년의 남자 손님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아내의 인사를 무시하더니 진열된 연어를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어제 거잖아. 왜 거짓말을 해? 당신들 이런 식으로 장사해서 돈 벌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억지였습니다. 오늘 새벽 제가 직접 가져온 최상급 연어였으니까요. 아내가 당황해서 손사래를 치며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아내의 어깨를 밀치며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Go back to your country. 너희 나라로 돌아가. 영어도 못하는 것들이 여기서 사기를 쳐?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생선 칼을 내려놓고 매대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제 무릎의 통증도 김 집사님께 빌린 가게라는 처지도 영어를 못한다는 자격지심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오직 제 아내를 모욕하는 저 남자를 가만두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이봐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제 입에서 나온 건 유창한 영어가 아니라 투박한 한국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지요. 가게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아내는 제 팔을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여보, 참아요. 제발 참아. 하지만 그 남자는 제 기세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비웃으며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 부를 거야. 무식한 동양인 같으니라고.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낯선 양복 차림의 신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지켜보더니 조용히 그 진상 손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온 줄로만 알았지요. 하지만 그 신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그날의 소동을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1세대의 삶은 늘 이렇게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살얼음이 깨지려는 찰나 신은 가끔 생각지도 못한 구멍을 만들어 숨통을 틔워주시기도 하지요. 그 신사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날의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가게는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듯 보였지만 곧이어 전 세계를 뒤흔든 거대한 재앙이 뉴욕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문을 닫고 숨어버린 그 유령 도시에서 저희 가족은 또다시 생존을 건 마지막 사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챕터 3 멈춰버린 도시, 얼어붙은 호흡. 세상이 일순간에 고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라 불리던 뉴욕이 단 한 번의 거대한 한숨에 모든 숨을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2020년 봄 코로나19라는 정체불명의 재앙은 우리처럼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사는 이민자들의 목부터 죄어왔습니다. 가게 밖 거리는 유령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화려했던 맨해튼의 불빛은 꺼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마치 병균처럼 취급하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주고받는 눈길에는 온통 공포와 불신뿐이었지요. 우리 가족의 생명줄과 같았던 생선 가게에도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들어온 손님이 5명도 안 돼요. 생선은 자꾸 물이 가는데 이걸 어쩌면 좋죠? 아내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활기차게 생선을 손질했을 그녀의 손이 차가운 얼음 위에 멍하니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얼음 바구니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제 무릎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예전 밀가루 포대와 함께 굴러떨어졌던 그 오른쪽 무릎이 비가 오거나 습한 날이면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보냈습니다. 병원 문은 닫혔고 열려있다 한들 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여전히 저는 트럭을 몰고 수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풍경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듬성듬성 빈자리가 보였고 상인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지요. 미스터 한, 자네도 참 독해. 이 난리에 누가 생선을 사 먹는다고 길을 나서나? 그냥 집에서 쉬어. 보조금이나 받으면서 말이야. 단골 상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김 집사님께 갚아야 할 가게 대금은 아직 산더미였고 무엇보다 고등학생인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이 가게 평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텅 빈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핸들을 잡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무너질 것 같아 입술을 깨물며 신음처럼 울음을 삼켰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제 겨우 조금 숨을 쉬나 했는데 왜 다시 벼랑 끝으로 밀어내십니까?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 대신 찬바람만 들어왔습니다. 진열된 생선들의 눈이 점점 탁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생선을 버려야 하는 순간이 오면 아내는 몰래 뒤돌아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안의 냉장고 한 대가 갑자기 가동을 멈췄습니다. 노후된 가게라 언제든 고장 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필이면 이 힘든 시기에 일이 터진 것이지요. 냉장고 안에는 그나마 남은 비싼 횟감들이 가득했습니다. 안 돼. 이것까지 망가지면 안 되는데. 저는 다급하게 연장을 챙겨 냉장고 밑바닥을 뜯어냈습니다. 컴컴한 기계 속을 살피느라 바닥에 엎드렸을 때 잊고 있던 무릎의 통증이 벼락처럼 몰려왔습니다. 아! 소리와 함께 저는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고 있던 아들과 딸이 비명소리에 놀라 가게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저는 차마 아이들 앞에서 아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억지로 몸을 비틀어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냥 좀 삐끗한 거야. 너희는 올라가서 공부들 해. 하지만 제 바지는 이미 무릎에서 터져나온 핏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아들이 제 곁에 털썩 주저앉아 제 무거운 다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우리 힘들면 조금 쉬었다가요. 가게 좀 안 열면 어때요? 아들의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제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 눈물은 시장의 얼음물보다 더 차갑고도 뜨겁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제 손에 쥐어져 있던 펜치를 가져갔습니다. 아빠, 우리가 할게요. 아빠는 저기 앉아서 가르쳐 주기만 하세요. 우리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딸아이는 유튜브에서 냉장고 수리 영상을 찾아내더니 아빠가 하던 대로 좁은 틈새로 손바닥목을 집어넣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바닥에 주저앉아 교복 대신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기계를 만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고 했던 건 이 낡은 생선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 가족의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가게 문을 닫고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해숙이 내온 따뜻한 된장찌개 김 사이로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희 결정했어요. 졸업하면 군대에 지원할게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군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대학 가야지. 아빠가 어떻게든 학비는 마련할 거야. 아들이 제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미국 군대에 가면 학비 지원도 나오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아빠랑 엄마를 지켜드리고 싶어요. 이민 와서 지금까지 우리 위해서 한 번도 안 쉬고 일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아빠의 무릎이 되어드릴게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고생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숙명이라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그 고생의 냄새를 비린내가 아닌 사랑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새벽 시장을 봐서 돌아온 가게에 난리가 났습니다. 가게 전면에 큰 유리가 산산이 부서져 있고 가게 내부는 온통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생각하기에 앞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분명 밤새 팬데믹 혼란을 틈타 도둑이 다녀간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아내는 너무 떨려서 가게에 들어가기가 두렵다고까지 말합니다. 이 가게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큰 시련을 견뎌야 할까? 과연 좋은 날은 올까? 여기서 밀려나면 우리 가족의 미래도 아이들의 꿈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제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과연 저는 그 어두운 밤의 위협을 뚫고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얼어붙은 뉴욕의 한복판에서 우리 가족의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챕터 4 비린내를 걷어내니 사람이 보였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멀지 않았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그 새벽이 오기 전 폭풍처럼 몰아친 시련은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어두운 밤의 공포와 팬데믹의 공포 속에서 제가 깨달은 건 진심은 결코 언어의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게를 다시 정리하고 일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제 가슴 속에 깊은 질문 하나를 남겼지요. 언제까지 두려워하며 위축될 것인가? 그 일이 있은 며칠 후
저는 그동안 조금씩 모아왔던 모든 돈을 들여서 가게에 셔터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겁먹지 말자. 이제는 안전하니까 우리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생선만 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성을 팔아보자고 말이지요. 가장 먼저 변화를 시작한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가게 입구에 커다란 칠판 하나를 내걸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날 가장 좋은 생선의 이름과 함께 우리는 여러분의 안전을 기원합니다라는 정중한 문구가 적혀 있었지요.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 틈틈이 가게로 내려와 영어가 서툰 저와 아내 대신 손님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굿모닝, 미세스 존스. 오늘도 손자들이랑 드실 연어 준비해 둘까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가게 안을 채우자 차갑게 식어있던 매장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도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제복을 입은 것처럼 단정한 앞치마를 두르고 싹싹하게 대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이방인의 가게가 아니라 우리 동네의 성실한 이웃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길어지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손님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팬데믹 특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쁘던 어느 날 진안장에서 저와 아내를 모욕했던 그 중년의 손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팬데믹 초기에 직장을 잃고 몰라보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지요. 매대 주변을 서성이다가 가장 싼 생선 토막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는 그의 뒷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얄미운 마음에 모른 척했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 남자의 처진 어깨에서 예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가장 싱싱하고 기름진 연어 한 덩어리를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닐에 담아 그에게 건넸지요. 이거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힘든 시기잖아요. 건강 챙기세요. 제 서툰 영어에 그 남자는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그의 손에 생선을 쥐어주었습니다. 아내 해숙도 옆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I'm sorry.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이슬을 보며 저는 가슴속 응어리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갚는 게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덮어주는 것이라는 걸 뉴욕 한복판에서 생선을 팔며 배웠지요. 이 사건은 작은 반전을 불러왔습니다. 그 손님이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 우리 가게의 이야기를 올린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을 만났다는 그의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가게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군대에 지원하겠다던 아이들은 남은 학기 동안 가게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무릎이 아픈 저를 대신해 아들은 무거운 박스를 날랐고 딸은 꼼꼼하게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아빠, 나 군대 가서 첫 월급 타면 아빠 무릎 수술부터 해드릴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아들의 듬직한 말에 저는 찌릿한 무릎의 통증조차 잊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비린내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노심초사했는데 이제 보니 이 비린내는 우리 가족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시켜주는 향기였습니다. 가게의 경영도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김 집사님께 빌렸던 돈도 차곡차곡 갚아나갔고 마침내 저희는 가게를 조금 더 넓고 깨끗한 곳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성실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제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것 같았지요. 가게 이전 오픈을 앞둔 마지막 날 밤, 저는 아내와 함께 텅 빈 예전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벽마다 밴 생선 비린내, 제가 밀가루 포대와 함께 굴렀던 기억, 아내가 손님들의 험담을 웃음으로 넘기던 그 계산대, 모든 것이 보석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여보, 참 멀리도 돌아왔네요. 그래도 우리 참 잘 버텼죠?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아내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은 세상 그 어떤 귀부인의 손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결말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군대에 간 아이들이 갑자기 휴가를 나온다는 소식이었지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선물을 들고 온다고 했습니다. 깨끗해진 새 매장에서 맞이할 아이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 긴 여정은 어떤 마침표를 찍게 될까요? 한때는 숟가락만 들고 와 절망했던 이민 생활이 이제는 한편의 축제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저희 가족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챕터 5 훈장이 된 비린내, 뉴욕의 핀 가족의 꽃. 뉴욕의 새벽은 여전히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JFK 공항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의 그 시린 바람과는 사뭇 달랐지요. 이제 그 바람은 저의 잠을 깨우는 반가운 친구가 되었고 트럭 핸들을 잡은 제 손등 위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은 마치 축복의 조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새롭게 단장한 가게의 문을 여는 날이 왔습니다. 예전에 낡고 좁았던 공간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환한 조명 아래 싱싱한 생선들이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큰 매장이 되었지요. 가게 한쪽 벽면에는 제가 예전에 조각했던 얼음꽃 사진들을 걸어두었습니다. 손님들은 그 사진을 보며 이게 정말 당신의 솜씨냐며 놀라워했고 저는 그저 쑥스럽게 웃으며 생선을 다듬었습니다. 여보, 오늘 예약 주문이 평소보다 많아요. 시장을 여유 있게 많이 봐와야겠는데요. 아내 해숙의 목소리에는 이제 근심 대신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손님들에게 가장 싹싹한 미소를 지었지만 이제 손님들은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세스 한의 미소를 봐야 하루가 즐겁다며 일부러 멀리서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줄을 이었지요. 그러던 오픈 기념식 날 오후 가게 문이 열리며 늠름한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해군 정복을 입은 딸아이와 육군 전투복을 당당하게 갖춰 입은 아들이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지요.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첫 휴가를 받아 부모님의 새 가게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희 왔어요. 저는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멍하니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두른 채 어정쩡하게 서 있는 저를 향해 두 아이는 절도 있게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의 집 지하실에서 밀가루 포대와 함께 굴러떨어질 때도 새벽 2시 마켓에서 무시를 당하며 눈물을 삼킬 때도 꾹 참아왔던 눈물이 결국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고무장갑도 벗지 못한 채 아이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제 옷에 밴 지독한 생선 냄새가 아이들의 깨끗한 군복에 묻을까봐 걱정했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저를 더 세게 안아주었지요. 아빠, 이 생선 냄새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는 향수처럼 느껴져요. 딸아이의 속삭임에 아내도 제 곁으로 와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지난 20년의 고생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무릎을 아껴가며 번 돈으로 산 건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아이들의 당당한 미래였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저녁 무렵 우리 가족은 새 가게의 작은 사무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낡은 숟가락으로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함께 식사를 했던 추운 이민의 시작, 이제는 추억으로 웃으며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도 웃었습니다. 아들은 군대에서 받은 첫 월급을 봉투에 담아 제 앞에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거 큰 돈은 아니지만 꼭 아빠 무릎 수술비에 보태고 싶어요. 이제는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저희가 효도할 기회를 주세요. 저는 봉투를 매만지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민 생활은 제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국의 친구들, 안락했던 삶, 그리고 건강한 무릎까지. 하지만 돌이켜보니 뉴욕은 제게 그보다 훨씬 귀한 것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어떤 비바람에도 굴하지 않는 가족의 사랑, 그리고 고난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한 말이지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새벽 2시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게를 찾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생선과 함께 따뜻한 희망을 전하게 해주세요. 제가 겪은 시련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제가 일궈낸 이 작은 기적이 또 다른 이민자들에게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거친 파도를 만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묵묵히 노를 젓다 보면 언젠가는 비린내조차 향기로 변하는 눈부신 항구에 도착하게 된다는 사실을요. 저와 우리 가족이 증명해 보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동안 저의 투박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기적은 찾아올 것입니다. 사연에 공감을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감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고문 문 열리니 창가로만 부럽지. 손에 든 건 숟가락과 무거운 가장의 이름. 사갑두시 안치 포인트 비린내 섞인 수결. 무시당한 말 한마디가 숨을 묻고 사랑해. 물가루 포대와 구르던 지하 계단 밑에서 부서질 무릎보다 무서운 건 멸망의 그림자. 패스 한 장의 기도를 얹어 버텼던 세월. 내 아이들 꿈만큼은 얼지 않길 바랬다. 비린내는 내 인생의 혼장이었어. 흉물 젖은 생선 손질 가족을 지킨 방패였어. 정국이 또 나타난 너희를 후회하는 날. 의욕이 뜨겁진 바람이 향기로 변했구나. 야 뭐 고생 많았지. 그 미소가 내 빛이었어. 무너질 때마다 잡아준 당신 손이 내 힘이었어. 이제야 웃어보네. 새벽별이 참 맑구나. 비린내 속에 피어나 우리 가족 꽃향기여.